첫 번째 이슈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 별세 소식. 어제 저녁에 전해 왔는데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문 대통령 모친상 부산 성당에서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일장입니다. 그렇다면 내일까지죠. 강한옥 여사 92 별세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죠. 함경도 출신 흥남철수 때 피란 거제도에 도착한 후 2년 뒤에 문재인 대통령을 낳았습니다. 그리고요. 행상 연탄 배달하며 자녀를 키웠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활을 해왔다는 뜻이죠. 고향 방문 소원은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요. 수원에서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 일정을 마친 후 바로 부산으로 갔고요. 임종을 지켰습니다. 31일 내일입니다. 장례 미사 예정돼 있고요. 장지는 경남 양산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어머니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여기 사진 좀 봐주실까요? 여기 있습니다. 9년 전입니다. 9년 전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 문 대통령 딸 결혼식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모친 이렇게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사진 상태로 보면 건강 상태는 굉장히 좋아 보이셨는데 별세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얼굴도 지금하고 좀 여러 가지 좀 비교가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년 전, 얘가 거의 10년 전 사진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준 묵주 반지 25년째 끼고 다니는 문재인 대통령. 그만큼 어머니가 전달한 것에 어떤 의미, 그 반지의 의미가 굉장히 깊다는 뜻이죠. 문재인 대통령 모친산 애틋한 사모곡이다. 6.25 때 흥남에서 피란 거제에 정착했습니다. 좌판 장사 등 하며 이남 3녀를 키웠고요. 문재인 대통령 이제 과거에 이렇게 글과 그다음에 말을 통해서 이렇게 전한 게 있습니다. 어머니 눈물로 지은 밥 먹어. 그다음에 북한 이모 상봉시켜 드린 게 최고의 효도였다. 이렇게 좀 돌아봤고요. 통일되면 고향에 모시고 가고 싶다. 이런 말도 좀 남겼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의 책에서 본인이 과거에 이제 시국 사건 관련해서 이렇게 경찰에 이제 연행이 되고 할 때 어머니 모습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그렇게 끌려가는데 뒤에서 소리는 안 들지만 어머니가 팔을 휘면서 본인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머니와 관계된 그런 회고를 좀 하는 게 남긴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께서 10월 29일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들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애도와 추모의 뜻은 마음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이제 청와대 대변인의 어떤 브리핑 내용이었는데 일단 사진 좀 봐주실까요? 여기 보시면 2016년 10월입니다. 모친 강한옥 여사 자택에서 모친을 부축해서 함께 성당에 가는 모습 이렇게 포착이 되어 있고요. 2016년 12월이니까는 대선 전이죠. 그리고 29일 오후 모친 별세를 지켜본 뒤 침통한 표정으로 부산시 중구 병원을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제 모습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문에 관련된 얘기가 좀 있는데요.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일단 가족장 그리고 사흘 장례입니다. 전직 대통령 모친상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례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사흘간 가족장이라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 부산 차단 임종을 지켰고요. 딸 다혜 씨 외국에서 서둘러 귀국했다. 당연히 와야겠죠 지금. 그리고 청와대 외부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일단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야당 지도부가 문상할 땐 이게 수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정치사, 여러 가지 이 사회 분위기는 이런 장례식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만나는 기회가 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가, 근데 아직은 좀 신중합니다. 근데 야당 지도부 문상 때는 수용 검토다,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자, 형대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과 어머니, 각별한 관계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가 닿는 때마다 어머니에 관한 얘기, 애틋한 그런 얘기 좀 많이 했거든요. 어떤 사연들이 있을까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영화 국제시장에 예. 그 됐던 빅토리아호를 타고 오신 거죠, 부모님께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가족이 이남 삼녀 그중에 이제 둘째입니다, 장남인데 예. 누나는 이제 북한에 태어났고 나머지는 이제 네 형제는 이제 예. 저 거제에서 태어나는데요. 예. 이게 보면 아마 아버님이 이제 사업을 하다 실패하셨어요. 예. 78년인가 실패하셨는데, 사업 실패하고 78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투옥도 되고 이러면서 어머님한테 굉장히 큰 상처가 됐는데, 당시에 보면 이게 네. 사법고시를 공부한 것도 아마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이라든지 어머니한테 대한 그런 죄송함 같은 거를 내가 좀 극복해보겠다. 이런 게 아마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좀 기쁘게 해드리는 게 이 그렇죠. 방법이 아닐까. 왜냐하면 집안이 어쨌든 장남이고 이랬는데 예. 구속되고 이러면서 75년에 구속되는데 아버님이 78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한이 아마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사업도 실패하고 본인도 어쨌든 구속되고 이러면서 제적되면서 아버님한테 좀 불효를 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마 이제 고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어머님한테 좀 기쁨을 드린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아마 가장 잘한 일로 이제 이모님을 예. 만나게 했던 거. 아. 그것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인데 예. 직접 신청한 게 아니라 북한에서 오히려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이 된 거였어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어찌 보면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예. 본인이 이제 청와대에 있었으면 이모를 만나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본인 생각하기에 그 다음에 아마 가장 크게 생각했던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남북 문제에 어떤 신경을 계속 쓰고 예. 이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했던 것도 예. 본인의 가족사와도 관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을 한번 고향에 한번 찾아가게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아버님은 아마 형제들도 같이 온 것 같은데 어머님은 아마 혼자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오시고 나서도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예. 나만에 어디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모든 아니면 형제든 어머님을 좀 만나게 해두고 싶은 아마 그런 소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잘 안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 잘하는 착한 아들이었는데 이제 뭐 대학 시절에 약간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 그러니까 연행이 되고 뭐 어떤 시국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가 되고 뭐 이런 모습을 부모가 본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 미안함. 그리고 북한에 계신 이모를 만나게 해준 게 가장 큰 효도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영호 고문님. 네. 마지막 기사에서 이 조문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일단 가족장으로 치르니까 조문 조화 받지 않겠다. 그러나 야당 지도부의 조문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건 좀 가능성이 원래 지금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세요? 가야죠. 절대로 가야죠. 어. 그럼 뭐, 이 조문을 안 받겠다는 것은 이제 뭐 예.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애도의 뜻을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좀 조용히 치르고 싶다는 하고 뜻일 싶다는 텐데. 거지만, 지금 여야 간의 이런 예. 국면들을 봤을 때 가야 되고요. 여기가 지역구가 영도입니다. 예. 그래서 또 거기에 김무성 의원이 지금 뭐 지역구 의원들 하고 계시는데 두 분 관계가 뭐 경남고등학교 선후배지만 예. 옛날에 김무성 의원이 자기 저 딸의 결혼식 할 때 비공개로 했었어요. 예. 근데 그때 문재인 그 당시에 이제 의원이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안 받을 때. 아,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문 앞에까지만 가시고 정중앙을 하고 진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위로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시면 예. 가셔야 됩니다. 가시면 문전에서 예. 돌아가라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그냥 좀 우리가 지금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다 버리시고 예. 애도의 뜻을 표하는 여야 정치인들이 예.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의 차원의 표현이라도 가서 어떻게 조문의 의사를 전달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최찬원 교수께서도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맞다 틀리다 차원보다는 갈 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조문객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온 국민이 다 오지는 않겠다 하더라도 예.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실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건 감당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아마 물리적으로. 그렇겠죠. 예, 그래서 조문객을 받지 않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했는데 예. 야당 지도부도 그렇고 여당 지도부도 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지난번 2008년도인가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그만두시고 이제 예. 부친이 돌아가셨었잖아요. 예. 그때는 많은 분들이 오셨었어요. 물론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 모친상을 당한 건 처음이죠. 그때도 이른바 이제 조문 정치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게다가 지금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만 국내 정치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날이 서 있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또 물론 이 정치와 저런 개인사는 뭐 예. 별개입니다만 예. 가서 또 만나서 조문을 하고 위로를 하면 또 하나의 또 단초도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갈 것 같고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부산에요. 병원도 그렇고 이 장례 미사가 열리는 성당에도 그렇고 많은 기자들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누가
다녀갔다. 이런 게 다 언론에 포착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내사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어떤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미 뭔가를 들여다본 거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어제 방송을 통해서 무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유시민, 윤석열, 청와대 외부 인사에게 사모펀드 관련 뭐 얘기하면서 조국 나쁜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방송에서는 쓸 수 없는 표현이 여기 신문에 들어 있습니다. 조국 나쁜 이렇게 얘기를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보시죠.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폭로했다. 뭐 조국 지명된 8월 9일에서 27일 사이. 그러니까 지명된 건 9일이고 27일이 이제 압수수색이 된 날이잖아요. 처음 압수수색.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란 뜻입니다. 그 사이에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들었다. 누군가 만나서. 검찰 압수수색 전 내사를 다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었다. 이걸 복수의 관계자한테 들었다라는 게 이게 근거로 제시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있습니다. 자료 아닌 전원 형식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말 들었다라는 걸 증거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신빙성 논란이다. 검찰 어제 좀 반응을 보였는데요.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이다.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무슨 증거를 내놓는다고 하길래 많은 분들이 어떤 혹시 문건 아니면 어떤 뭐 녹취 뭐 이런 정도로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복수의 관계자한테 전화를 했다. 뭐 이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국은 사법 처리감 완전 나쁜이다.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역시 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돼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 인사의 한 말이라며 유시민 이사장이 사전 내사 근거로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실제 녹취 아닌 전해 들은 내용, 전원입니다. 대통령께 말해 임명 안 되게 해야 된다. 뭐 윤석열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대검 합리적 근거 전혀 못 내놓고 있다. 이게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또 반박한 겁니다. 뭐 사진과 함께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제 유시민 이사장이 한 얘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공개 발언 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 처리감이다. 내가 사법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 되어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 사적으로 조국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정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다. 이런 게 알려지면 검사들이 장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들고 일어난다. 임명하면 진짜 안 된다. 예. 이제 저는 A씨한테 취재한 거예요. 물론 A씨한테만 취재한 것은 아니고요. 청와대 사람이 아닙니다. 외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아니죠.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서 부탁할 만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에게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죠. 여기까지 팩트고요.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시점이 공식 수사 착수 전 시점이에요. 이 발언을 한 게요. 이 부탁을 한 게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그렇죠. 그렇죠. 8월 중순이니까요. 공식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네, 어제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취재를 통해서 뭐 A씨한테도 듣고 또 다른 사람 들었다. 뭐 2명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취재한 내용에 대한 공개. 이렇게 얘기를 했다더라. 전원입니다. 그걸 어제 이제 증거로 제시를 한 겁니다. 변호사 변호사. 네. 증거가 된다고 판단하세요? 아니면 이거는 좀 증거라기가 어렵다. 어떻게 보세요?
유시민 이사장의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한 영민했던 농객의 초라한 말로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유시민 이사장이 아마 대차게 깎겠죠. 그 토론의 기본이 안 돼 있다. 그게 무슨 근거냐. 남한테 전달해 들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습다라고 아마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합리적 증거가 있다고 얘기했던 게 겨우 누구한테 건네 전달해서 들었다라는 얘기 정도에 불과한 내용을 가지고 뭐 검찰이 마치 뭐 절대 임명 불가를 외치면서 뭐 내사를 하면서 불법적인 내사를 하면서 뭔가 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또 분란을 부추긴 것이 정말 영민했던 논객이셨는데 왜 저렇게 초라한 말로를 보이시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검찰에서 내사를 했다고 한다면 사건 번호가 떠 있을 겁니다. 그 1년 번호는 없앨 수도 없는 거고요. 그 1년 번호에 따라 순서가 돼 있기 때문에 검찰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나중에라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 1년 번호가 흔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또 검찰 서버에도 그 수사 기록 같은 거 남아 있기 때문에 지울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밝혀질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저렇게 완강하게 반대한다는 것은 분명히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인데 단순히 누군가한테 전해 들었다라는 얘기만 가지고 저렇게 의혹을 증폭하는 것이야말로 선동이고 잘못된 그야말로 토론의 태죠. 토론도 아니죠, 저거는. 정대 변호사. 사실 뭐 어떤 문건이나 녹취록이 나온 건 아니고 이제 A 씨한테 전해 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 근데 가장 그럼 분명한 거는 그 A 씨가 누군지 나와서 얘기하면 되거든요. 본인이 들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취재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 뭐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언론이 취재를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A 씨가 누군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뭐 청와대 내부 인사는 아닌데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할 수 있는 분 대한민국에 제가 보기에 뭐 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언론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누구 정도로 특정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본인들은 대부분 뭐 부인하겠죠. 근데 아마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하고 싶었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내사를 했느냐 안 했냐 이런 것보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임명, 시기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 전에 얘기는 8월 9일 지명 전에 내사했다 얘기했는데 어제 얘기는 들어보면 8월 9일에서 압수수색 들어간 8월 27일인가 26일 그 사이인 것 내사 같다. 시점이 약간 좀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해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 시기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이 조국 장관은 임명이 안 된다라는 어떤 의사를 전달하고 싶었느냐 안 했느냐 그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을 하려고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려고 했는가 아닌가. 그 부분은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 이 들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유시민 이사장이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뭐 대통령 면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근데 그분이 제가 보기에 뭐 언론에서 예를 들어 취재한다 해서 내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데 검찰총장이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면 약간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수사 과정이 그 의견이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수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논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객관적으로 어쨌든 그분이 나서서 얘기하지 않는 한은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되지 않겠냐. 그냥 지금 말씀처럼 미국처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공식적으로 내사할 때는 뭐 기록에 남깁니다만 아마 그 당시에 뭐 공식적으로 내사는 아니더라도 뭐 이게 만약에 지명하고 압수수색 전까지는 이제 고소고발 들어온 것도 있었어요. 그럼 그 전에 이제 고소고발 들어오면 당연히 수사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고소고발 들어오기 전에 뭐 우리 언론 보도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어떤 뭐 조사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기록에 남은 내사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보 수집 정도 아니면 현황 파악 정도 수준일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경계가 약간 애매하죠. 왜냐하면 지금 고소고발도 막 그때 언론 보도도 있었고 들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뭐 내사를 했느냐 아니냐 제가 보기에 이건 아주 중요한 쟁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어떤 의견을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느냐 안 했느냐. 제가 보기에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점을 좀 나눠보면 내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견을 전달을 했는가 아닌가. 요 두 부분인데 그 의견 전달 여부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 최찬희 교수님. 근데 생각보다 좀 증거가 좀 대부분의 원래 약하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엄청난 증거가 있는 것 같아도 이게 전원을 들은 얘기를 또 전달했다. 이걸로 끝났다. 이렇게 된 건데, 유시민 이사장,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사 부분. 계속 이렇게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제 저런 얘기는. 저 얘기가 그저께부터 보도가 됐잖아요. 어제 얘기를 할 거다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 앵커 말씀처럼 뭔가 중요한 근거나 녹취 자료가 있나 보다. 그럼 전국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는 말이죠.
이제 보십시오. 너무나 빈약하지 않습니까? 전해 들었다. 저 정도를 가지고 검찰총장이 내사했다라는 걸 얘기한다? 유심 이사장이 네. 우리 시민사회를 너무 좀 가볍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저런 얘기들을 우리 일반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예. 오피니언 리더라 하더라도 저런 얘기는 하기가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예. 기껏 전해 들은 걸 가지고 말이죠. 예. 계속 뭔가 각을 세우고 이제 이 8월 29일 날 제 기억으로는 이제 유심 이사장이 처음 발언을 했어요. 예. 이제 조국 편들기에 나섰고 자기가 이제 직접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예. 검난이다, 뭐 윤석열의 구태타다 이런 뭐 지금 부하 직원들한테 뭐 속고 있다, 뭐 이런 있다는 얘기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런 얘기 계속하면서 상당히 그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예.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도 많이 밝혀지고 있는 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예. 지지자들에게 계속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라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걸 계속 끌고 가서 쟁점을 해가지고 뭔가 지지자들로 하여금 진영 편서가지고 자신의 위상이랄까 예.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는 말이죠. 네.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저런 얘기들을 저렇게 한다는 게. 다른 얘기 같은 경우야 예. 전해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예. 저 정도 비약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 유시민 이사장이 자신이 아무리 오편 리더라고 생각하지 모릅니다만 예. 너무 좀 과도하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부터 교만하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하고 어머니. 네. 뭐 지금 내사 여부를 두는 공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증거가 제대로 된 증거냐 아니냐까지 이제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요. 조국 전 장관이 지명된 후보,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8월 9일과 27일 압수수색 들어간 사이, 요 사이라고 지금 측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이에 검찰이 내사를 했다라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직 모르지만요. 네. 가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검찰이 이 당시에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조국 전 장관에서. 그럼 검찰이 내사를 한 부분, 그 자체가 문제입니까? 내사는 뭐 인지수사도 할 수 있고 뭐 예. 그건 정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데요. 예. 지금 들었다는 전원 자체도 그 안에 내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확정적인 얘기가 없어요. 저런 이제 무슨 표현을 썼다 뭐 그런 얘기고요. 예. 지금 뭐 그거 갖고서 그게 내사를 했다 이제 예. 자꾸만 작가로서의 창의적 생각을 갖고 지금 전개를 해놓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최 교수님께서 지적하듯이 국민을 굉장히 가볍게 봤는데 사실은 저는 제일 가벼운 사람이 유시민 같아요. 지금 뭐 대권 후보 반열에도 올라온 사람이 예. 이렇게 가벼운 행동과 언행을 한다는 자체가 예.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본인도 굉장히 지금 잘못된 행동을 많이 했잖아요. 뭐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한 데 등등 뭐들을 봤을 때 왜 예. 저렇게 가벼워지셨는지 그래도 뭐 대한민국을 뭐 대표할 수 있는 굉장히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 예. 야, 이 뭐 봄바람이 날려갈 정도로 저렇게 가벼워진 이 과정을 볼 때 지금 뭔가가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형범 변호사, 뭐 법적으로 네. 검찰의 저 수사, 정식 수사와 내사 차이점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대검에 보면은 예전에 그 정보 그 수집관들이 예. 지청마다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경찰청의 정보과 형사들처럼 시중에 다니면서 어떤 풍문들을 수집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뭐 어떤 고위공직자가 이해 충돌이 있었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비사실이 있다고 한다라면은 이제 내사 단계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사건을 입건을 해서 수사한 예. 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 이게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뭐 찌라시 중에 내용이 하나지만 조국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풍문을 수집했을 수는 있겠죠. 예. 그거를 내사로 본다라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런 사람이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에 나라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사를 갈 수도 있긴 할 겁니다. 어. 그러니까 사실 지명 전에 내사를 했건 아니면 지명 후 압수수색 전에 내사를 했건 법조적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들여다 봐야겠죠. 예. 근데 이제 그것이 마치 뭐 임명에 반대하기 위해서 내사를 했다. 이거 현 변호사님 말처럼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할 수는 있긴 하겠죠. 근데 다만 어떤 풍문을 수집해서 그에 따라 내사를 했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어떻게 또 내사라는 것이 뭐 일반인에 대한 불법적인 감찰처럼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어떻게 뭐 내사기 때문에 불법이고 잘못됐다라기 보기보다는 차라리 현 변호사님 의견처럼 과연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반기를 들 목적으로 내사를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면 저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내사가 잘못이고 불법이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어제 유시민 이사장이 제기한 증거 가지고 이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또 공방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내용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조국 줄어든 예금
5,361만 원. 청와대엔 그 은행 ATM만 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요,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검찰이 뭐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5천만 원을 송금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5천만 원. ATM을 통해서 이 현금 인출 기계를 통해서 5천만 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주식을 산 날, 여기서 말한 주식은 WFM을 말합니다.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주식 산 날 5천만 원 송금. 그런데 그 장소가 민간인 못 가는 청와대 내에 있는 ATM이었다. 차명으로 WFM 주식 사들인 의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했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요거 저런 보면서 짧게 좀 질문 드릴게요. 이 5천만 원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뇌물죄와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천만 원이 부인에게 송금할 당시에 이 돈으로 WFM 주식을 샀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했었고 두 번째로 만약에 시가보다 저렴하게 산다라는 점을 인식했다라면 그 점에서는 뇌물죄와 공직자윤리법에 상당히 적용될 소지가 높아 보이거든요. 아, 그 현직 공직이 현직인 상태에서 저걸 알고 돈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시가보다 된다면. 싸게 샀다, 이 돈으로 주식을 산다. 두 가지가 안다라는 점이 인정이 돼버리면 뇌물죄와 공직자윤리법이 적용을 되기 때문에 과연 배우자한테 몇백만 원 정도는 그냥 용도를 묻지 않고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용도도 묻지 않고 줬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더구나 또 그 바쁜 민정수석이 ATM까지 서둘러 가가지고 줬다라는 것을 볼 때 이거는 사전에 공모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 점을 아마 검찰에서는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에 들어가 보면 그걸 알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의 동생 기사도 좀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채무 피하려 위장 이혼 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이요.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했습니다. 저번에 영장 신청이 기각이 됐잖아요. 여기 보시면 법원 기각 20일 만에 검찰 강제 집행 면탈죄로 뭐 이런 걸 추가해서 다시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무 피하려 위장 이혼했다. 이 부분이 저 강제 집행 면탈죄 뭐 이렇게 적용이 된대요. 그래서 이 혐의를 가지고 뭐 추가해서 영장 청구를 했답니다. 여기 보십시오. 웅동학원 교사 채용에 뒷돈 받고 브로커 도피 자금 건넨 혐의를 또 적시를 했고 구속 여부 내일 신문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뭐 아무튼 뭐 조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대 변호사. 네. 검찰이 새로 추가한 게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혐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강제집행 멘탈, 그러니까 위장 이혼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혼한 건 아닌데 강제집행 멘탈이라 그러면 이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가지고 빚을 안 갚기 위해서 허위로 이혼했다 이 부분인데 저는 약간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 캠코라는 건 아마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은행 부실 채권이 가면 이제 캠코로 넘어가잖아요. 거기서 채권을 추심하려고 했다는 건데 사실은 오히려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거는 이 웅동학원에 받을 채권을 오히려 부인한테 양도해줬다 그랬거든요. 채권을 양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오히려 부부가 공동 책임이 있었는데 아니면 남편만 그러니까 재산은 부인한테 주고 빚은 내가 끼얹는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이혼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막 그러니까 부인한테 권리를 넘기고 그리고 이제 그렇죠. 재산 분할을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같이 있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웅동한테 돈을 받아도 캠코한테 돈을 뺏길 수 있는데 이 받을 권리는 이제 부인한테 넘겨주고 어쨌든 캠코한테 받을 채권 추심은 내가 감당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허위로 이혼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이제 강제집행 면탈로 삼은 것 같은데요.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캠코라는 게 물론 뭐 은행 채권을 인수하긴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이제 보내긴 합니다. 근데 강제집행 면탈이 되려면 어느 정도 뭐 채권 추심이 들어오거나 강제집행을 당할 어떤 위기에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위기에 있었는지도 약간 의문이고 그다음에 아마 이 이혼의 목적이 물론 정확히 모르겠지만 채권을 뭐 넘겨주면서 이혼한 건지 그러니까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사실상 뭐 실제로 이혼한 건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라. 그렇죠. 그거는 뭐 진실은 아직 모르지만 검찰은 약간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돈 전달해 준 사람들이 구속됐는데 왜 주범이 구속 안 시켰냐 이럴 수 있지만 기각된 걸 또 그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뭔가 혐의를 추가해야 되는데 찾다 제가 보기에 강제집행 면탈을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좀 있어 보여요. 정우대 변호사는 전 영장 청구를 다시 해야 되니까 그냥 또 똑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찾다 몇 가지를 붙였는데 이거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럼 정우대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요번에 영장 재청구 법원에서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각될 것 같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라 보면 아마 이 정도 청구했으면 예. 저 부분에 대한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을 걸로 보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종범들이 전달해준 사람이 다 구속됐는데 예. 왜 이제 돈 받은 사람이 구속 안 시켰느냐 이런 여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출석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출석을 안 했는데 기각시킨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기각 사유에 약간 질병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건강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건강 얘기가 있어서 그다음에 아마 또 그분한테 배당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네. 아마 저 강제표현 면탈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그 약간 기각됐던 사유들과 약간 반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한번 기각이 되고 다시 청구할 경우는요. 앞서 첫 번째 기각 판정을 했던 그 판사는 빠지고 다른 판사가 이 영장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기다려보면 압니다. 어떤 결정이 나올지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기사 좀 이어가 보겠는데요. 각각 여권과 야권에 관한 내용 각각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 벌써 먼저 여권에 관한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 사진 좀 봐주실까요? 굉장히 뭐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진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의미심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부터 봐주시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통하죠. 지금 여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여기 자리한 이재명 지사, 이른바 비문으로, 여권 내 비문으로 통합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좀 험악했어요. 이른바 이제 친문 인사들과 비문 인사 사이가. 그런데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래서 좀 기사가 됐어요. 보시죠. 제가 이렇게 사진을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양정철, 김경수, 이재명 한밤 회동. 친문, 비문 갈등 푸는 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뭉치자.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지난 28일 수원의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수원이니까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역이잖아요. 총선 6개월 앞 양진영 대표들이 만남. 중앙일보는 양진영 대표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당 지도부 책임론의 미묘한 기류. 그리고 뭐 이런 지금 분위기잖아요. 여권에서. 그런데 한데 모여 단결 통합 원팀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조만간 전해철 의원과 4인 회동 기록했다. 전해철. 이른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한 삼철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날 이 모임에 오기로 했는데 국회 일정 때문에 못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또 한 번 더 잡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삼철 중에 한 명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함께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 질의가 밤늦게까지 이어져 불참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민주당 후보자를 놓고 이재명 지사와 치열한 싸움을 벌인 바 있다. 그러니까 친문 비문들이었었는데 같이 뭔가를 뭉치자. 그리고 사진이 이 사진만 있지만요. 여러 장 사진이 공개됐는데 이거를 양정철 원장이 공개한 겁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김경수, 이재명과 수원 만찬, 양정철 보란듯이 사진 공개했다. 제목에 또 보란듯이 이렇게 또 써놨습니다. 친문, 비문 핵심 인사들 이틀 전에 식사를 했다. 양 원장 측 민감한 현안 언급은 자제했다. 총선 앞두고 원팀 강조하려 모인 것이다. 민감한 현안 얘기 안 했다. 여기서 말한 민감하다는 거는요. 아마도 이해찬 대표 등과 관련된 얘기겠죠. 근데 그런 얘기 없었다는 겁니다. 자, 최찬원 교수님. 네. 양정철 원장이 이 사진을 여기 이제 조선일보는 보란듯이라고 썼어요. 보란듯이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굉장히 민감하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만나도 좀 조용히 있는 게 보통인데 이거를 일부러 본인 사진을 공개를 한 거예요. 알리고 싶은 거였죠.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 앵커 말씀처럼 이재명 지사는 예. 뭐 비문 인사로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고 경선 때.
근데 양정철도 민주연구원장은 또 지금 집권 세력의 핵심 실세로 또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 분이고 사실이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비문 인사와 현재의 그 정권의 핵심 실세가 만났다. 그래서 뭔가 여권 내에 친문과 비문의 갈등을 풀어보자. 이런 얘기고 최근에 또 조국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이해찬 대표 책임론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보는 게 이제 이 문제의 쟁점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항상 저런 유관 기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정당의 집권당의 지금 연구소의 원장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실세라 하더라도 핵심 실세라 하더라도 저런 그림이 잘 맞지는 않죠. 정당 연구소장이 왜 저렇게 싱크탱크니까 주로 공부하거나 어떤 정책에 관한 어떤 근거 발표 이런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발표한다니 이런 쟁점이 됐을 때 토론할 수가 있는 건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행보가 굉장히 광폭이다라는 얘기는 뭐 지난번도 많이 나왔었죠. 다른 인사들도 많이 많고. 저는 그래서 저런 부분들 자체를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그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연구원장이 민주연구원장이라는 직책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분이 그 인자가 그 변수가 행동하는 반경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게 저런 그림이 너무 많이 나오는군요. 저는 그렇게 여권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핵심 실세라는 자꾸만 뭐 비선까지는 아닙니다만 어떤 공식 라인을 가진 사람이 만나고 그게 공식화되고 이런 게 바람직한 것이지 민주주의에서 정권의 핵심 실세다 이른바 실세라는 거 이것도 되게 비민주적인 발상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면보다. 그러니까 최창현 교수 말씀대로면 요 사진 자리에 양정철 원장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해찬 대표가 있다거나 뭐 주소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없죠. 그거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최양호 의원님.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당 내에서 조국 정국을 거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약간 지도부에 대한 불만 목소리, 이건 문제가 좀 있다는 목소리,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단합을 강조하는 이 모습이 일부러 공개가 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기획한 거죠. 이거 완전히 연출된 거니까요. 뭐 비문, 뭐 친문에서 했는데. 자, 지금 근데 이 두 지사분들이 사실 지금 재판에 회부되신 분들이거든요. 재판이 진행 중인 분이.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래서 뭐 그런 같은 처지 뭐 등등의 어떤 이유들을 다루셨지만 일단 하여튼 어떠한 경우라도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가 있었다면은 굉장히 그거는 뭐 그냥 단순히 지금 재판들 받고 있으니까 좀 격려하는 차에서 저녁 한번 하시죠 이렇게 한 건 아닐까요? 근데 그런 생각이면은 그 바쁜 지사직을 하고 계신 분이 경남에서 수원까지 와서 식사한 걸 하고 가겠어요. 멉니다. 멀죠. 상당히 멉니다. 먼데 거기까지 이제 쭉 올라오신 것부터 이상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진이 민주연구원에서 배포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어떤 점에서 이제 뭐 모습을 뭐 대오를 다시 정리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뭐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의도적인 것들이 있지만 진짜로 이런 건 한두 번에 끝이야지 우리가 너무 식상하지 않도록 뭐 이제는 성과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주당에 몸담고 계신 현근택 변호사께서 발언 기회를 긴급히 요청하셨어요. 설명해 주세요. 김경수 지사님이 올라오신 건 아니고요. 아마 어제 국회에서 예산 정책 협의가 있어서 내려가는 길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예산 시절에는 저 지사분들이 많이 올라와서 설명을 하죠.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 경남 지역 의원들하고 아마 예산 정책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예산을 많이 어떻게 해달라 이런 얘기 있었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집이 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입니다. 아마 그렇죠. 자연스럽게 아마 이제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아마 모든 분들이 알지만 저기 이제 전해철 의원까지 있으면 가장 좋은데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와 이제 문재인 뭐 문팬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 사이에 어찌 보면 충돌이 있었던 게 두 번 있었는데 이제 대선 과정이 있었고 경기지사 경선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 당이 뭐 SNS 특히 우리 당원 게시판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찌 보면 이 뜨겁습니다. 지금도 갈등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걸 사실 해소하는 거는 당의 입장에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당 대표님이 하시면 좋겠지만 지금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 뭐 이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민감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중진 증태론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 땅에 본다 그러면 민주연구원장은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당에서도 뭐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 저는 아마 갈등 해소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팀입니다. 결국은 이분들이 직접 총선에 나갈 분들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총선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이라 그러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잠재적인 어떤 갈등적인 요소를 좀 풀어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서 뭐 제가 보기에는 시간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길이고 원래 저녁에 뭐 고향이 수원이 집이고 이재명 지사는 항상 뭐 수원에 계신 분이니까 자연스럽게 모임 된 것 같습니다.
장 대표에서는 자연스럽고 적절한 모임이다. 그리고 최영하 고문님하고 최찬원 교수는 이제 그만 좀 해라. 뭐 이렇게 좀 비평을 하신 것 같아요. 형이 확정되면요. 예. 내년 총선 때 재선거하셔야 돼요. 저는 만약에 전해철 의원까지 저기에 있었으면 1대3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지사가 뭐 이제 어떤 예. 경우를 당해서 재선거가 있으면 예. 전해철 뭐 의원이 나간다. 뭐 이런 모습까지도 저기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그러니까 분위기인데 해석이 계속 해석에 해석을 나올 수 있다라는 근데 거죠. 전해철 의원이 이제 예. 뭐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셨는지 이제 안 왔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 사진 뭐 자연스럽죠. 예. 저게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요. 중도 유권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 비문과 친문이라는 현실적인 존재가 있는 예. 것이고 그다음 너무 친문의 그 인사가 두드러지게 나선다면 중도층 유권자가 이탈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예. 그럼 전략적으로 행동해라. 지나치게 나서는 거 저런 게 그렇게 바람직하겠는가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진 몇 장이 어제 이제 오후에 공개됐는데 참 다양한 해석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뭐 총선 체제 점차 접어들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른바 이제 인재 영입 얘기가 있군요. 오늘 보니까요. 보시죠. 한국당 박찬주 예비역 대장 등 영입 총선 본격 채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취임 후 첫 외부 영입이 될 것이다. 아직 뭐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만 언론에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10여 명 내일 발표 예정이다. 박찬주 예비역 대장 여기 소개돼 있습니다. 이른바 공감병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지금 영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윤창현 교수도 있고요. 여기 마지막 부분 보시죠. 이와 함께 탤런트 김영철 씨도 영입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최종 발표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과거에 무슨 이렇게 출연했던 궁예 뭐 이런 캐릭터로 출연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게 굉장히 회자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그 사진이나 이런 걸 보셨을 텐데 이 김영철 씨도 영입 대상이 거론됐으나 최종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론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요 기사가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자유한국당 내 또 친박과 비박의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김무성, 방정맞은 오늘 이 표현이 많이 나오네요. 이 방송에 쓰면 안 되는 표현이요. 방정맞은 몇 명이 통합의 고춧가루, 친박계 겨냥 독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친박 간판 당선되겠나? 우파 통합분이 살 길이다. 뭐 비박 수장격이죠. 김무성 전 대표는요. 노골적인 강성 발언 이례적이다. 총선 앞두고 본격적인 반격 신호탄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김무성 전 대표의 발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정치권, 특히 대한민국 우파를 대표하는 자유한국당들도 내년 총선을 개인 차원의 정치 일정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임을 인식하고 그런 차원에서 선국부당,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우파 정치권이 통합하고 단결해야 하는데 그러한 통합 이야기만 나오면은 특정인 몇 명이 나서서 통합에 죄를 뿌리는 독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총선 실패로 돌아와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연장으로 망국의 길을 만든다는 것을 그 몇몇 방정맞은 특정 정치인들은 깨닫기 바랍니다. 네. 조양보 변호사. 네. 우선 김무성 전 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예. 암담할 뿐이죠. 또 싸우는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그렇죠. 안 볼고 국민들의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예. 그야말로 혁신과 쇄신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무성 의원님 같은 분들은 한 시대를 풍미하셨고 이제 예. 장엄하게 황혼으로 좀 물러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뭔가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어제 저런 얘기를 내놓은 게 좀 적합하지는 않다라는 그렇죠. 평가신가요? 예, 이제 충분히 그만큼 역사적으로 할 일을 다 하셨고 예. 이제 분명히 소임을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만큼 예. 황혼을 물들듯이 이제 조용히 물러나서 후진들을 위해서 좀 새로운 피가 들어와서 당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예. 더 이상 앞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입에 있어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예. 아마도 이제 현 정부의 적폐 청산의 희생양들을 주로 이제 이번 코스에서 내섰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공감명 갑질 파문이었지만 결국 무혐의였었고 예. 잘못된 것들이 많았고 이지숙 전 MBC 사장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가지 상징성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적폐청산 이렇게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내쳤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예. 바라기는 2차, 3차부터는 조금 이제 좀 기수가 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제 발표됐던 사람 중에서 제일 젊으신 분이 이지숙 전 MBC 사장이었고 예. 60살이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에 비해서 3년 전 문재인 그 당시 이제 민주당 대표가 영입할 때 보면은 예. 제일 나이 많은 분이 60살 한 분이었고 50대 2명, 나머지는 40대였습니다. 아. 이제 뭔가 국민들한테 인정액을 통해서 새로운 피, 젊은 예. 피가 수혈된다는 인식을 주려면 이제 40, 50대로 조금 영입 대상을 확 낮춰서 정말 이제 좀 연령대가 좀 내려갔으면 내려가고 좋겠다는 이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제 퇴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본격적인 시그널을 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방금 이 영입 기사에서 나오신 이 명단 이 등장인물들은요, 아직 발표가 정식으로 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그러니까 좀 100% 확실한 걸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영호 의원님, 네. 이 기사, 이 영입 관련 기사 끝에 탤런트 김영철 씨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뭐 거론이 됐는데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건데 그러니까 이런 분도 접촉을 한 건가요? 그럼요. 문화계라든가 연예계 쪽은 이제 하는데, 예. 자, 이게 사실 뭐, 이 마케팅 전략입니다. 처음에 명단, 일단은 뭐 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명단 내고요. 지금 31일 날 발표를 하기 때문에 예. 또 차츰차츰 더 나오고 31일 30일 날 또 내일입니다. 네. 놀랄 만한 분이 또 거기 포함이 돼 있고, 뭐 전체적으로 마케팅 차원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최영호 의원님 말씀하시고 보니까 그 명단을 보신 듯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풍문으로만 예. 듣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분야를 예. 망라해서 각 이 산업계라든가 분야를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포진을 하고요. 예. 뭐 1차 영입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예. 항상 이제 뭐 이런 준비를 하시는 예. 분들은 이 물갈이율이 예. 38% 이상이면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 이하면 저 때는 팩트에 대해서는 예. 절감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특히 이 물갈이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서 예. 굉장히 많은 수의 그런 영입 대상들이 발표되지 않겠냐. 그럼 영입 대상이 여러 차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근데 이제 아시지만 영입 대상을 예. 발표를 했는데 본인은 아니라 그러는 것도 또 몇 분 이제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게 굉장히 모양이 좀 아주 이상해지는데요. 이제 등등의 예. 이 뭐 노이즈 마케팅까지 포함이 돼서 예. 지금은 그런 전선을 넓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최초영 교수님. 뭐 딴 얘기는 아니고요. 뭐 저런 분들도 다 훌륭하겠습니다만 예. 지나치게 이 선거 때가 되면 이제 물갈이 때문에 물갈이 예. 필요하죠. 예. 젊은 세대로 내려가는 것도 필요한데 예, 예. 저는 명망가 위주로 하지 말고 명망가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좀 당에서 훈련된 사람들, 아. 정당에서 교육받고 예. 큰 사람들. 비서관, 보좌관 하다못해 시의원 이렇게 정책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개입했거나 이런 분들이 좀 자꾸만 영입이 돼야지. 예. 우리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보수나 진보나 예. 이름 좀 난 사람 그냥 영입하려 하는 거 이런 거는 썩 좋은 정치 발전에는 좀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논리입니다. 유럽의 이제 정치 선진국이라는 네, 나라 그리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계속 기르거든요. 그리고 그 인물들이 이미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다가 나중에 꽃을 피우면서 뭔가 정치에 뛰어드는 모습인데 우리는 갑자기 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입이라는 표현이 참 많은데 선거 때마다. 이번에도 뭐 그 상황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의 한 방이 있는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주제 봅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요, 어제 발표된 일자리 관련 통계 내용인데요. 일자리 정부 표방했지만 일자리 참사 아니냐. 이런 지적을 오늘 받고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비정규직 제로 한다더니 비정규직 비중이 12년 만에 최고다. 그러면은 비정규직 제로라는 말 자체가 이제 무색해진 거예요. 748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정규직 인구가요, 748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36%, 1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지적이 나오자 통계청이 해명을 합니다. 조사 방식이 바뀌어서 그렇다. 그리고 취업자가 전체적으로 늘다 보니까 그중에 비정규직도 늘어난 것이다. 이거를 감안해달라. 그러나 그런 걸 감안해도 비정규직 자체가 꽤 많이 늘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라는 거죠.
노인 그리고 초단기 세금을 들인 일자리 증가가 주 원인이다.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통계청장까지 나서 ILO 국제노동기구 기준 핑계대며 비정규직 해명했다. 우리는 핑계대고 있다라고 아주 혹되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ILO 기준에 따라 기간제 일자리 더 늘어났다. 정규직 35만에서 50만 명 비정규직가 됐다. 그러니까 기준을 바꾸니까 한 뭐 50만 명 정도가 더 추가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잡히지 않았던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 보인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바뀐 걸 고려해도 36만 명이 더 늘어났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비정규직 전년 대비 10배 늘어난 셈이다. 청년 알바 노인 단기 일자리가 확대된 것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실시한 병행조사의 효과로 그동안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포착하여 금년도 조사에만 약 35만에서 50만 명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금년도 부가조사와 전년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며 그 증감 비교는 이용자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계청장 설명의 취지는요. 과거 통계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받아라는 건데 오늘 언론도 그렇게 안 보고 있거든요. 지금 통계청의 설명 얘기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100% 이해하지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요. 이 일자리 관련 조사를 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용기간이 정해졌는가 정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정규직으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정규직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요. 좀 더 물어봅니다. 고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한 분들한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고용 예상 기간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했을 때 그 기간이 짧잖아요. 그러면 비정규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규직으로 분류됐던 분이 이번 통계에서는 비정규직으로 분류됐다.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난 거다. 이거 설명하지만요. 과거 기준으로 해도 36만 명이 늘었거든요. 이거 간단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비정규직의 그늘 60세 이상 25%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받는다. 노인 일자리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런 일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60대가 가장 많고 중과일도 1위, 꽁초죽기 등 단기 일자리 급증. 최저임금 큰 폭으로 올렸지만 정규직과 임금 격차는 되레 확대됐다. 공공기관 정규직을 이렇게 늘렸는데도 이렇게 고용 악화 실적이 나온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비정규직 축소 정책의 역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패널 네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스피드하게 좀 가겠습니다. 먼저 최영호 군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에 거짓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말이 있고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이렇게 분식된 통계가 거짓말입니다. 이 시계열이 바뀌면요. 두 가지 자료를 다 내놔야 돼요. 그때는 현저하게 조사 방식이 바뀌었을 때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시계열을 그대로 해서 냈다는 자체가 현저하게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단절된다고 얘기하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경신금단이라고 썼습니다만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물이 깊어갖고 이 운물이 깊은데 두레박에 줄이 짧아갖고 물을 못 건지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 줄을 길게 해서 해야 되는데 능력이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지금 많아지는 것들을 뭐 정렬하게 지금 발표했던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중에 뭐 분식 통계 아니라 그런데 뭐 분식은 아니고요. 통계 기준이 바뀐 거죠. 근데 그 이유를 갖고 이번에 그렇게 수치가 나쁘게 나온 이 주된 이유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언론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시각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창열 교수께서는 민간 활력 이런 얘기 쓰셨네요. 이제 정부가 어쨌든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참 그거는 뭐 가상하긴 한데 문제가 민간 활력이 굉장히 안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예산도 재정 확장을 좀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야당은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건 그것대로도 하되 민간 기업의 활력을 어떻게 하면 제고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 이렇게 이제 물론 초단기, 단기
그럼 뭐 이제 그 질이 안 좋은 이런 것 때문에 비정규직 얘기가 막 나오는데 예. 어쨌든 민간 기업이 정규직을 많이 채용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경기 침체도 오래되고 있고 계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정부가 민간 기업의 어떤 활성을 좀 높이는 그런 쪽으로 정책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무택 변호사는 스텝 바이 스텝 무슨 팝송 제목 같기도 제가 합니다. 뭐 영어는 예. 잘 못합니다만 사실은 뭐 지금 앞에 말씀처럼 뭐 예. 안정적인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들어주는 게 낫죠. 맞는데 예. 쉽지 않은 상황이죠. 경기가 지금 약간 침체 국면이고 물론 이제 비정규직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실 정규직화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비정규직으로 어쨌든 지금 보면 아마 늘어난 비율의 반 정도는 아마 통계상 문제고 반 정도는 실제 늘어난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어쨌든 실업보다는 뭔가 일자리가 있는 게 낫고 그다음에 그분들 중에서 또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분들은 정규직화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약간 순서대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사실은 비정규직이 늘어났기 때문에 왜 비정규직 제로가 못 지켜지냐 이러면 예. 그동안 사실은 정규직화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오는데 또 반대해온 분들도 많거든요. 예산 낭비다 이런 얘기도 있기 예. 때문에 차차 해결해 나갈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변호모 변호사. 지금 사실 이 통계에서 통계청장 설명했잖아요. 통계 기준이 바뀌었다. 그렇다면은 바뀌기 전에는 없었던 50만 명 가량이 더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또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게 그럼 과거에는 그게 몰랐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비정규직인데. 통계를 말씀을 예. 하시면 결국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통계와 오히려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아마 프랑스의 성공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마크롱 대통령이 강성 노조를 억제하고 노동 해고를 쉽게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반발을 받았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취업률을 상당히 높아졌고 실업률은 급감했습니다. 노동시장이 유연화된다는 것은 해고가 쉬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인력을 예. 탄력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민간 활력에 그야말로 주장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동시장 예. 유연화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추진 재벌 아니냐, 근로자에는 지나친 압박이다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유연화 이런 데 좀 해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진단을 좀 해 주셨습니다. 자,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는데 낙태 수술한 의사 구속됐습니다. 임신 33주인 임산부를 낙태 수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왕절개를 통해서. 근데 아이를 꺼내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는데 낙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이 됐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 보시죠. 다음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임신 34주 낙태 중 아기가 울음 터뜨렸는데 숨지게 한 의사. 경찰 살인 혐의로 구속 수사. 임산부는 낙태 혐의만 인정. 변호사 변호사. 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 이제 보셨던 시청자께서는 당연히 아이가 울었으면 사람이고 당연히 살인죄가 예.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궁금증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예. 또 34주면은 말하는 팔싹둥이를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상태일 거고요. 근데 이제 경찰에서 볼 때는 부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즉 낙태 시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치명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 태아가 죽게 되는 것인지 예. 아니면은 낙태에 실패하고 출산한 후에 그 후에 인위적으로 죽였던 것인지에서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사망 원인의 시점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낙태죄로만 처벌을 하되 사안의 엄중성을 강조를 해서 구속까지 이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낙태 문제인데 이게 좀 굉장히 좀 늦게 이루어진 낙태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